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스팔트 위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끼리, 동료끼리, 심지어 가족끼리도 둘로 갈렸습니다. 이제는 분열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바로 지금 위대한 승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뉴스파이터에서는 탄핵 선고 이후 정치권 전망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었죠. 많은 국민분들이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 선고 결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오전 11시 22분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고 선고 결과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해야겠죠. 최재봉 교수님, 네.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이 4월 4일이잖아요. 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지금도 믿기지 않는 꿈만 같은 믿기지 않는 그 사건이 벌써 넉 달 전 일이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오늘 헌재 선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저는 8대 0으로 파면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예상대로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아니면 임명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헌법적 법률적 가치를 판단하는데 사사로운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탄핵 사건의 쟁점 5가지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너무 많고 명확합니다. 네. 예를 들면 국회에 난입한 군인들의 모습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고요. 유리창을 깨고 화분도 넘어뜨리면서 그리고 군인들이 총구를 겨누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점. 네. 선관위에 그들이 가서 선관위 직원들을 휴대전화도 뺐고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서 선관위 주요 서버들을 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증명이 되는 직접 우리가 봤던 것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의 증언과 그 부하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여러 가지 증명들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쟁점 모두 다 또 포고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포고령은 실제 우리가 모두 다 TV 생중계를 통해서 들었고요. 네. 그 내용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쟁점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네.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법조인들의 위치를 확인했던 이 부분은 네. 사실 좀 이제 헌재에서 강하게 좀 주장했던 부분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부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결국 8대 0 만장일치의 파면이 나왔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네. 그 부분이 제가 예측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소추인단은
이 탄핵 심판 도중에 내란죄 항목을 이 소추 이 안에서 뺐습니다만 그래도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는 모두 피청구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그래서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뭐 정치 평론가 분들의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의 탄핵 선고, 즉 파면 결정에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는 째깍째깍 갈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입감됐을 때 물론 그거는 헌재의 심리 과정이 아니라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구속영장이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입감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검사로서 피의자와 피고인들만 다뤘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스스로 피의자가 된 어떤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이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반추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은 어찌됐든 윤 대통령이 뭐 사과도 나중에 했고 해서 뭐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네. 뒤늦은 반추였다. 원래 이것을 결심하려면 진짜 너무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고 국민들의 어떤 피해라든지 또는 헌법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경계하고 하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뒤늦은 반추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주목되는 부분이요. 장윤미 부위원장님. 네. 오늘 헌재의 선고 결과가 이른바 뭐 숫자로 표현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축구 경기는 아닙니다만 8대0 이른바 전원일치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 많은 정치 전문가들, 정치권 안팎 그리고 이른바 호사가들은 뭐 4대4네 5대3에서 그래서 늦어지네 어쩌네 하지만 사실 오늘 결과론으로 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분석하는 게 참 이 헌법 재판관들을 참 욕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헌재의 시간과 스케줄대로 지금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뚜벅뚜벅 걸어왔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 절차적인 하자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뭐 별개 의견 뭐 이러면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에 네. 이른바 전문 법칙의 완화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깊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네. 정말 본질적인 이 계엄이 위헌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은 이거는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 이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계엄법에 그런 형식의 계엄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반이 명백하다고 결정을 지었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상 즉각적인 병력 철수가 있었고 네. 오히려 군인들의 피해가 있으면 있었지 시민 피해는 없었다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이 계엄 국면이 조기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국회 해제 결의 그리고 이 해제 결의를 도와줬던 시민들의 저항 더불어서 군경이 소극적으로 나섰던 점이 그 주된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포고령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었다.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 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인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파면이 결정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파면 결정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 저 입장이 나오고 나서 강전혜 대변인님,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왔어. 이거 약간 불복의 메시지를 띠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저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나온 이후에 변호인단이 앞에 기다리던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저 내용을 보았을 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그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한 이후에 명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불복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가라는 의심들을 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 있고 네. 저 내용은 저도 이제 본업은 변호사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느꼈던 소회를 이야기한 것이 조금 와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정문을 읽는 과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석을 안 했는데 변호인들이 출석할 때도 언론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승복 메시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본인이 변호하면서 느꼈었던 답답한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본연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파면의 당사자인, 즉 파면이 된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장을 안 냈을까 궁금하실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이후 이제 입장을 내서 그거 먼저 한번 입장을 보여주세요. 그걸 읽고 이종근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이게 나오고 나서도 어떤 그 뭐랄까 갑론을박이 있냐? 과연 이게 승복의 메시지인가? 물론 이 글자 이 문구에 승복이란 단어는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복의 메시지인가? 또 이런 물음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전제하는 건 저는 어떤 방송에서도 계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소를 제대로 못했던 대통령으로서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했던 건 지금 입장을 밝힐 거냐, 인용됐을 때 입장보다는 기각됐을 때 입장에 대해서 더 많이 전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인용됐을 땐 과연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승복의 메시지가 있느냐. 그런데 일단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조금은 감안하자. 세 가지 점. 첫 번째는 뭐냐면 대단히 이른 시간에 나왔다. 그러니까 뭐 한 오후에 나올 수도 있고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11시 22분 지나서 사실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바로 나왔다는 점, 그 점 조금 인정해 주자. 두 번째, 승복이라는 말은 없어도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네. 어찌됐든 자신이 끝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어떤 표현도 있었고 네. 이 국민을 지지자라고 굳이 우리가 좁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한테 보내는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자연인으로서 형사재판, 그러니까 그 내란 우두머리 수개죄와 관련된 재판을 이제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부분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혐의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어요. 끌어내리라고 했고 또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해서 국회를 봉사하라고 했고 그 사실들을 인정한 부분이 저는 형사재판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형사재판을 받아야 될 자연인으로서 세 번째 감안할 건 간결했다. 구구절절히 무슨 자신을 또다시 해명하지 않고 고맙다. 그리고 영광이었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문을 닫은 것. 이 세 가지는 저는 부족함 없고 그리고 이른 시간에 했고 그리고 적절했다라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파면 선고는 미국 CNN 방송을 비롯해서 주요 외신들도 긴급 타전했습니다. 그런데 파면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제일 눈에 띄는 그 모습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걸 봉황기라고 그러거든요. 봉황이 2마리가 그려져 있고 뭐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그 깃발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이거든요. 저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을 상징하는 기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깃발을 내렸습니다. 저게 11시 41분 정도에 내려왔으니까 파면 선고가 있고 나서 19분 만에 봉황기가 내려왔고요.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대통령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봉황기를 내림으로써 네. 대통령의 부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재임 중에는 상시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저게. 예를 들면 출장을 가거나 해외 순방을 가더라도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대통령실에 저게 계속 걸려 있었던 거예요. 상징이군요, 상징.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반의 상징 깃발인데 저 깃발이 내려왔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네. 봉황기는 1967년 1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해 왔던 깃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대통령실도 오늘 전체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수석 비서관 등 고위 참모진들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사표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소식은 사표를 반려했대요. 뭐 이제 그거는 어쨌든 뭐 또 남아서 할 일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강전의 대변인님, 궁금한 게 이걸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시체말로 관저에서 지금 바로 짐을 빼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강전의 대변인님. 그렇다면 법에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파면되면 며칠 내에 관저에서 나와야 된다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22분 그 부로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저를 사용했었던 것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은 것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관저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면 네. 한 이틀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때 삼성동 사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그 기일은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으로서는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호에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약간의 시간은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울러 궁금한 게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파면됐잖아요. 그럼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거잖아요. 자연인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예우는 다 박탈되는 거, 뭐 연금부터 해가지고 다 박탈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만 빼놓고는 다 박탈됩니다. 그게 이제 경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단되는 어떤 요인은 여러 가지겠죠. 파면 이외에도 뭐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요인도 있잖아요. 그 중간에 사퇴를 하는 요인들. 네네. 그랬을 때 일단 현직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러니까 경호에 대한 예우는 어느 정도는 계속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한테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예우들이 전부 다 박탈이 되는데 이를테면 연금입니다. 네. 연금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95% 정도가 계속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되고 있고 또 병원비나 교통, 통신 그리고 또 사무실이 지원되고 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부 요인 다 포함되지만 서거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그래요? 예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안장되는 그 예우도 이번에 박탈이 된다고 아하. 합니다. 한 가지 더 네. 경호도 원래는 10년이거든요. 네. 전체 기간이. 근데 5년으로 단축됩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님, 네. 시청자분들이 또 이것도 궁금할 수 있어요. 오늘 파면이 됨에 따라 이 탄핵 심판만 이 맞닥뜨렸던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내란죄 형사재판도 이 두 고개를 넘었어야 되잖아요. 혹시 이후에 그러면 형사재판도 혹시 이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열려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 사유가 상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직권 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사유라는 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책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사인이 된 지금은 기본적으로 직책이 무겁거나 굉장히 얼굴이 알려지거나 하면 도주 우려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됩니다만 사인의 지위에 있을 때는 도주 우려가 비교적 대통령일 때보다는 더 있다라고 판단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이런 직권구속제도 이외에 일단 오늘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고 이제 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었던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범죄 혐의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 내란과는 또 무관한 별건의 사건들로 이 근거로 검찰이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그래도 긍정적인 대목은 우려했던 불상사는 현재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물론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이 정말 성숙해 있다는 걸 이 방증하는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조기 대선 국면이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야의 반응부터 짚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었는데 3년도 안 돼, 임기 3년도 안 돼서 지금 여당 지위를 잃게 된 셈이에요. 맞습니다. 네. 8년 전에 이미 집권을 했을 때 탄핵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수많은 그런 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을 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집권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얼마나 소중한 기회입니까? 정말로 소중한 기회죠. 그런데 그 기회를 3년 만에 아무런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내놓지도 못하고 네. 그냥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네. 물론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그런 판단으로 통치행위라는 어떤 이름으로 계엄을 선포를 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책임은 없을까?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그 발언들에서 사실은 좀 더 스스로를 반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선고 이후, 이제 파면 결정 이후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진봉 교수님이 열리게 이게 현실화 됐어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금기시해왔지만 쉬쉬해왔지만요. 그런데 오늘 이런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뭐 한 달 전쯤 나온 뭐 기사입니다만 뭐 일부 언론에서 파면이 돼도 60일 내에 대선이 안 열릴 수도 있다. 뭐 언론에서 이제 그런 지적을 했어요. 여야 이 당시에는 최상목 대행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보도가 나올 때는.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복귀했습니다만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조기 대선 날짜를 법에 명시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 치러야 된다. 60일 내에는 있지만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60일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을 다룬 기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내용은 오늘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 담화의 내용에 보면 네. 대선, 그러니까 차기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무적으로 보면요. 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 월 며칠 날 선거를 치른다라고 발표는 하지만요.
그 의견을 어디서 주냐면 선관위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본인이 선택하고 이걸 뭐 여야 합의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60일 안에 선거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건 뭐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네.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뭐 예컨대 뭐 언제 하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여야 모두 다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뭐 그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네.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일정을 여러 가지 조율해서 의견을 주면 한덕수 총리가 10일 안에 이걸 얘기해야 되고 50일 전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10일 안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네.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꽉 채워서 하면 6월 3일이지만 네. 그 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선거 사무와 관련 선관위 입장을 좀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러네요. 보기 네. 때문에 선관위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의견을 전달해 주면 아마도 한덕수 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발표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가 뭐냐면 앞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 결정에 대한 뭐 입장 낸 건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한남동 공간을 이제 방문했대요. 네. 관저를 방문했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준비 잘해서 대선을 꼭 승리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뭐 글쎄요 이게 승복 불복의 문제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분 또? 저것은 전혀 승복 불복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에 나왔었던 입장문을 보면은 그것은 명확히 승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먼저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께 책임감 있는 정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 대해서 아마도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조기 대선을 이끌어가야 되는 투톱이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만난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같이 분열돼서 대통령 두 번이나 탄핵시킨 이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2017년 박 대통령 파면 때 얼마나 탄핵을 반대했습니까? 오늘 똑같은 상황의 연출. 우리가 제발 탄핵만에 막자라고 얼마나 읍소를 했습니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 얘기로 미루어 봐서 언론들이 또 그런 분석을 막 내놔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혹시 국민의힘이 분당 가능성까지 나오는 건가? 뭐 이런 이 궁금증들이 나오나 봐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마 8년 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8년 전에 문재인 후보 한 사람과 그다음에 이 당에서 배출한 2명의 후보가 있었고 또 안철수 중도 쪽에 후보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분열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당은 8년 동안 내내 무슨 강과 바다를 건넜어야 됐습니다. 그러네요. 탄핵의 강, 맞아요. 네네. 탄핵의 바다. 이번에도 또다시 뭐 강과 바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네. 특히나 윤상현 의원 등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태도는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분열의 조짐이 아닌가라고 이 당을 지지하거나 아끼는 사람들이 불안해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가장 사실 나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혹은 내가 이 정당에 대해서 얼만큼 책임이 있는가부터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오늘만큼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겸허하게 지금 122일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거든요. 국정이 마비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도 국정 마비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이후에 탄핵 심리 자체도 사실은 완전히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 내 탓이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탄핵을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의원들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을 감추기거나 어떤 돌리기 위해서 희생양이나 악마화시켜서 그쪽으로 이슈를 돌리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헌재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전문 교수님, 뭐 솔직하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 열렸고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대선 가도가 탄탄대로인데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고 일단 표정 관리에는 좀 들어가는 모습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런 결과 그 탄핵이 된 것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이 그렇다면서요. 있었대요.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거는 물론 정당으로 보면 이게 뭐 그게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네요. 네. 대통령이 2년 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국가적으로 위기를 불러온 거,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또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잘 이겨낼지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표로서의 모습, 그리고 당을 대표하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 당에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지금 국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다만 이 상황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한 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전의 대변님, 혹시요 이재명 대표의 저 선고 이후에 나온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물론 더 깁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핵심 부분만 들려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쾌한 기색, 불편한 기색이 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발언 듣고. 좀 아쉬운 부분에 있죠. 왜냐하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을 보면은 야당의 어떤 전횡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라는 건 뭐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서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오늘 나온 입장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어쨌든 본인들의 전행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정국 그리고 특검 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법사위로 회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전국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갔으면은 오히려 더 진정성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요, 장윤미 부위원장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조기 대선 국면 60일 내 이제 대선이 언제쯤은 치러지겠지만 언젠가는. 그런데 앞으로도 혹시 이제 물론 오늘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 5가지 핵심 쟁점을 얘기하면서도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은 분명히 언급은 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만큼 이걸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뒤집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했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이 국면에서 또 줄탄핵, 뭔가 탄핵안을 계속 발의하는 모양새, 이게 과연 조기 대선 국면에 좋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도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도층 유권자를 보고 가야 되고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공간과 운동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중도 보수 표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도 보수의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분들이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원하실지, 기본적으로 오늘 헌재에서도 일부 단서가 나왔습니다만 탄핵이 계속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부담감을 민주당 안에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는 됐죠. 본회의의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상목 그 부총리에 대한 이 통과가 되기 위해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되는데 이 표결 수순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다시 회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국에 또 이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당일날 본회의가 열렸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지는 이제 않은 부분이 다 이런 정무적인 고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권 정당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이 내란의 후유증을 수습해야 됩니다. 외교, 경제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갈등 내역을 수습할 책임이 지금은 국민의힘의 그 힘이 많이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내야 되는 몫을 생각하면 탄핵에 집중하지 말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하실 말씀 네, 네네. 지금 이제 강재현 변호사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결정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를 들면 탄핵을 많이 하고 예산안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고 이래서 문제가 돼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얘기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정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는 검사 한 명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다. 그걸 명확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원회는 통과를 했지만 본회의 통과되기 전이다. 네.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잘못됐다라고 네.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전 네. 대통령이 네. 헌법재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강전의 대변인 혹시 더 반론 있으신가요? 네, 이종훈 평론가님께 드릴까요? 네네. 아니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앞에 설명이 돼 있는데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결정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분명히 그 부분을 인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입법 폭주를 하고 또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감을 네. 느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상황이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국회만의 책임이냐? 대통령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대통령한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민주주의의 원칙 속에서 정치 행위로서 대응을 했어야지 군경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목에서 강전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네. 부분만큼은 어쨌든 헌법재판관들도 대통령의 어떤 느낌, 어떻게 느꼈을 것이다라고 공감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최진봉 교수님이 또 반박에 반박을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반박의 반박은 제가 나가서 들어드릴게요. 네. 동의할 수 없고요. 시간 관계상 어쨌든, 저희가 또 네, 제가 다뤄볼 내용이 많아서 네, 시청자분들 궁금증을 좀 평론가의 해서. 말에 동의할 네네. 수 없다는 말씀을 그럴게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네. 이따 가서 들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윤미 부위원장님. 네.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엄연히 존재는 하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전망이 나와요. 조기 대선 이제 물론 가정법이니까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불쾌하더라도 특히 또 강전의 대변인도 불쾌하지 마시고 가정법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제 조기 대선 열려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사법 리스크 즉 남아있는 재판이 사법부가 과연 그 재판을 일정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미국 사법부의 검찰의 어떤 행태도 있고 하니 물론 딱히 우리가 가져다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혹시 사법부의 재판 속도도 더뎌질 거 아니냐? 뭐 그런 네. 벌써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은 이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이 갈리고 있죠. 이게 재판도 받지 말란 뜻은 아니다라고 보수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그럼 현실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자제라는 이런 용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선출된 최고 권력. 오늘도 헌법재판소 결정문 곳곳에서 나온 건 민의 그리고 이 어떤 주권자 이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최고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사법부가 이 굉장히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하면서 재판을 소환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런 부분이 과연 이런 사법정에 맞느냐라는 그런 수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여야 정파를 떠나서 이 주어를 뭐 국민의힘으로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법리적으로만 딱 했을 땐 소추에는 이 부분은 기소만 들어가는 거라서 재판은 받아야 된다라고 일견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대한민국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선출된 권력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아마 그렇게 판단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국면은 열렸고 현실화됐고 물리적으로도 오늘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제 조기 대선 달리로 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한참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긴 해요. 현재까지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잠룡들, 뭔가 이 숨지고 있던 대권 주자들이 이제 뭔가 움직일 텐데 오늘 한 언론 보도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다음 주인가 사퇴 기자회견 한다, 대구시장직 사퇴 기자회견 한다 하더라 했는데 그게 얼마 안 지나서 이게 오보였다. 근데 오보였다가 하더라도 어차피 움직일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 어떻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시장 가장 먼저 자신이 이제 이번에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주자로 나설 것이다라고 공언했던 그랬었죠. 네. 사람이에요. 아까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시장직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아마 홍준표 시장은 이번 조기 대선 레이스에 당당하게 임할 겁니다. 그리고 임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문제는 홍준표 시장의 그 허들은 조기 대선 국면이라든지 혹은 당내에서의 어떤 그런 뭐 지지라든지 이것보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PC가 강혜경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그것을 압수했다가 강혜경 씨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돌려준 모양입니다. 강혜경 씨가 그것을 모 인터넷 매체에 넘겨서 어저께부터 이제 조금씩 전부 다 그 있었던 내용들을 전부 녹취를 풀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물론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큼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또 다른 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정치인들이 과연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얼만큼 회자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지금 두 가지 점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바로 시장 그만둔다라는 스탠스라 아까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SNS에 올라온 내용이라네요. 이종근 평론가님. 저런 네네. 문답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팔로우하지 못하고 들어와서요. 네. 웃을 상황은 아니지만 여유롭게 가겠다. 원래 단기 승부에 늘 강하다. 근데 자신감은 있네요. 네. 근데 이 표현들은 사실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중요한 건 맞아요. 여권 잠룡 후보들은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먼저 얘기를 해야지만 네. 이 속에서 포지셔닝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홍준표 시장도 지금 사실 약간 갈팡질팡, 아까 어정쩡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쪽으로 자기가 입장을 취하면서 나올 것인가가 약간 고민된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 한 명 더 얘기해보고 민주당 얘기해볼게요. 강전의 대변인님. 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조금 움직임을 가져왔는데 이제 경선의 무대가 열린다면 당내에 글쎄요. 뭐 이 자신감을 피력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김문수 장관도 있고 잠룡들은 많잖아요.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와 격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의 경선이 열릴 걸 좀 전망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 위헌유법하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당내에서의 갈등, 그때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당대표를 사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시기에 돌아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냈는데 이제 그 책 내용에 있어서도
그날 그 계엄의 날 있었던 일들을 쓴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기 대선에서 당연히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주자들은 어떤 여론조사를 봤을 때 압도적인 1위는 박스권에 아무리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이고 그리고 뭐 2, 3, 4, 5등 정도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통은 이제 2등은 김문수 장관이죠, 지금은.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봤을 때는 어떤 딱 한 명이 없다는 것, 정말로 딱 보이는 대권 주자가 없다는 것이지만 좋게 봤을 때는 다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탄핵에 찬성을 했었고 말하자면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 그리고 뭐 김문수 장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슷한 이미지로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나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은 경선이 흥행을 할 리가 없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연임한 전당대회처럼 흐지부지 그냥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발끈하네요. 그 얘기니까. 네네. 막 주먹을 그런데 약간 이제 불고 쥐었어요. 국민의힘 네네.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정말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 그리고 정책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도 확장적인 모습 보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왜냐하면 강전의 대변인의 그 표현이 물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좀 발끈할 수는 있지만 일견 이해되고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경선 흥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저한치 앞서 있는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 물론 이 비명계 주자들도 움직이겠습니다만 경선 흥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강전의 대변인의 어떤 지적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강력한 대권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적 신망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특히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국민적 여망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 더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추대는 아니지만 분위기 자체가 추대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물론 경쟁은 할 겁니다. 비명계도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국민적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 흥행이 반드시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국민 사이에 퍼지게 되면요. 그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소위 이제 팬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네. 텐데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네. 분위기가 업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출정식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국민의힘은 저는 걱정되는 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더 상대방 걱정해 주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아까 그 윤상현 의원 얘기 안 그렇죠. 들으셨습니까? 탄핵 찬성 의원들과 같이 못 가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저는요 이게 대결이 점점점 갈등의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탄핵의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문제 가지고 싸울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게 흥행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경쟁을 통해서 흥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서로 손가락질하다 보면 이게 그냥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정말 뭐 소위 이런 표현 막장 드라마처럼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어서 네. 과연 흥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건 어때요? 장윤미 부위원장님. 우리 이제 흔히 선거가 임박해지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치권도 지금 국면 오늘 헌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진 이 시점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야당의 분위기로 흘러가는 분위기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그래도 60일 내외 이 정치는 생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어떤 사안이 생길지 모르고 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다 보면 결국은 각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로 결국은 가지 않겠냐. 박빙 승부 2022년 대선처럼 재현되지 않겠느냐. 벌써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22년도 대선 때도요. 그때 탄핵 당시에는 거의 뭐 9대1로 원사이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지지가 현저히 낮았지만 대선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뭐 박빙까지는 아니었어도 상당히 비등비등했었습니다. 양측이 다 결집하는 거죠. 선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오늘 당장 언행에 조심을 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서 대선 주자들, 뭐 민주당의 경선은 비교적 흥행이 덜 될 거라고도 이제 전망을 하십니다만 네.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대선 주자들이 경쟁 주자들이 있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여러 훌륭한 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스탠스로 이 경선에 임할 것인지, 이를테면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직격하고 저격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따라서 또 이제 정치적 향배도 민주당 안에서는 상당히 갈릴 것 같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올해 또 침묵 지키셨으니까 1분 드릴게요, 시간상. 조기 대선 국면 열리게 된다면 국민의힘에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시급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탄핵과 계엄에 관련된 입장을 빨리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일치된 목소리로? 아니, 당 지도부가 그 조기 대선에 임하는 어떤 태도 자체가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표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오가 있었다. 그건 지금부터는 사실상 당을 개혁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선언이 있지 아니하고는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가 뭡니까? 어정쩡했잖아요. 의원들은 가서 탄핵 반대 집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는 의원들 개별 행동입니다. 라고 해놓고 또 대통령을 만나 는 또 지도부의 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손잡고 가요. 아니, 양쪽에 가장 중요한 원톱, 투톱이 함께 가는데 네.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로써, 네. 오늘 이 결정으로서 당이 이 당의 입장, 그러니까 네. 계엄은 어떻게 우리가 선언을 하겠다라는 식의 탈바꿈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